你要做什么样？你要做什么样？你要对不起吗？ Sorry. 为什么？为什么他杀他？为什么你杀他？ 태국 파타야. 파타야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태국의 유명한 휴양지이자 유흥도시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관광도시죠. 워라누 폰나차. 당시 나이 25세. 태국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위로 형과 누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라누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워라누는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놀며 화장하고 치마 입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자 같은 남자아이. 워라누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성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느끼죠. 워라누는 고심 끝에 결국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여자로 새로 태어난 워라누는 이름을 미나로 바꿉니다. 앞으로 워라누를 미나로 부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한 뒤 대만으로 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미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죠. 2년 후 미나가 다시 태국 파타야로 돌아옵니다. 미나가 태국의 다른 도시가 아닌 파타야로 온 데는 미나의 직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파타야는 원래 작고 한적한 어촌 마을에 지나지 않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들이 파타야에서 휴가와 유흥을 즐기면서 미군 휴양시설과 부대시설 등이 들어오고 이를 계기로 급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도시 대부분이 그러하듯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는데요. 매춘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미나는 외적으로 더 완벽하게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고 누구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죠. 빠르게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미나는 일자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파타야로 오게 됩니다. 미나는 파타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녀는 더 예뻐지기 위해, 더 여성스러워지기 위해 방콕 등지에서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질수록 미나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보통 옷과 화장품 등 치장에 많은 돈을 쓰고 돈 씀씀이가 해픈 것과 달리 미나는 돈을 아껴 매달 1만 밧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미나 덕분에 그녀의 부모는 200만 밧을 들여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을 사게 되죠. 미나의 가족과 친구들 말에 따르면 미나는 착하고 정이 많은 성격으로 가족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입버릇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 해외여행을 꼭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다죠. 그러나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25년 4월 중순 미나는 가족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막 일터가 있는 파타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되죠. 2025년 4월 26일 파타야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욕조 안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몸이 막 파헤쳐 있는데 얼른 와보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파타야 중부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2층 201호로 출동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과 달리 방안은 깨끗했습니다. 범행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문제의 욕실에 들어간 경찰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나가 알몸으로 욕조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몸 군데군데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목과 중요 부위가 잘려 있었고 왼쪽 폐와 심장은 보이지 않았죠. 마치 짐승이 사냥감을 사냥한 것처럼 참혹했습니다. 욕조 주변은 급하게 청소된 흔적이 있었는데 끔찍한 범행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커다란 비닐봉지와 가위가 발견되죠.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61살의 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4월 26일 새벽 2시경 201호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놔줘! 안 돼! 그러지 마! 여성이 소리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약 1시간가량 쿵쿵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관리인이 201호를 찾아가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방 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관리인은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서로 화해했다고 생각해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관리인은 새벽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영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녀가 상사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상사는 바로 201호로 가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하죠. 관리인은 201호로 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관리인이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욕조 안에서 죽어있는 미나를 발견합니다. 여기까지가 관리인의 진술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임대 기록을 통해 사건 당일 201호를 임대한 고객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부통 위안. 중국인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그러니까 4월 25일 방을 빌리면서 일주일치 방세 3,600밭을 한 번에 미리 지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통 위안. 당시 나이 42세. 1983년 출생. 중국 후베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용접공으로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이전에 관광 비자로 태국을 3번 방문했던 적이 있죠. 이번이 4번째 방문입니다. 부통 위안은 이전에도 같은 아파트를 임대해 묵은 적이 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부통 위안은 몇 시간 전 가방을 메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든 채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 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경찰은 부통 위안의 사진을 공개하고 태국 전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몇 시간 후 4월 26일 낮 1시 45분 수완나푼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떠나려는 부통 위안을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 여러 군데에 긁힌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공항 보안요원의 주의를 끌게 되죠. 보안요원은 부통 위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통 위안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 모니터 화면에 수배령이 뜨고 보안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타야 경찰이 공항에서 부통 위안을 체포합니다. 공항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부통 위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은 중국어 통역가와 함께 부통 위안을 조사하는데 도축장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장기 몇 개를 잘라냈어요. 당신이 했던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요? 네. 다음날 4월 27일 부통 위안은 무장경찰들의 호송을 받으며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 상황들을 너무나 태연하게 재현해내죠.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미나의 아버지는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병으로 부통 위안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그러나 그는 헬멧을 쓰고 있어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죠. 지금부터 CCTV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부통 위안의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4월 23일 부통 위안이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도착합니다. 이틀 뒤인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아파트 밖에 설치된 CCTV에 부통 위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CCTV에 표시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45분이 느립니다. 정확한 시간은 낮 12시 15분이죠. 부통 위안은 40분 정도 거리를 돌아다니더니 12시 52분에 이번 여행 숙소인 아파트에 체크인합니다. 1시간 후 낮 1시 50분경 부통 위안이 임대한 아파트 부근에 있는 이발소에 갑니다. 그는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며 이발사에게 말하죠. 저기 이 사람처럼 잘라주세요. 이발을 마친 부통 위안이 제법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전화기를 들어 셀카를 찍습니다. 그는 100밭을 지불하고 이발소로 나오죠. 이미 부통 위안은 잠자리를 목적으로 만남 앱을 통해 이미 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날 그가 처음 만나기로 약속한 여성은 미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성이었죠. 이름 리타. 부통 위안은 5,000밭을 지불하고 리타를 만납니다. 그런데 실물이 사진으로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의 사기 수준에 가까웠죠. 엄청난 사진빨에 화가 난 부통 위안은 바로 환불을 요청하고 다른 여성을 찾습니다. 당시 리타는 무척 불쾌했겠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하늘이 도왔죠. 부통 위안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숙소인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낮 2시 2분 부통 위안이 아파트를 나와 안마방 밖에 서 있는 한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바로 오늘 밤 같이 보낼 여성을 찾는 거였죠.
여성은 해변에 가면 당신이 원하는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죠. 잠시 후 푸통위안은 바닷가에서 미나를 만나게 됩니다. 미나는 보통 3-4명의 친구와 함께 해변을 다니며 손님을 물색했습니다. 늘씬한 몸매에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미나는 아시아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특히 2년 동안 대만에서 일했던 경험 덕에 중국어도 꽤 유창하게 해 중국인들이 좋아했습니다. 푸통위안은 미나와 중국어로 이야기했는데 하룻밤에 8,000밭을 제시한 미나의 제안을 푸통위안이 받아들이죠. 두 사람은 다시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집니다. 밤 9시 14분. 파란색 옷을 입은 푸통위안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마트로 갑니다. 밤 9시 23분. 푸통위안은 마트에서 가위와 흰색과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끈 등 총 348바더치 물건을 삽니다. 밤 10시 14분. 푸통위안은 다시 숙소인 아파트로 돌아오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싶더니 밤 11시가 조금 넘자 다시 아파트를 나섭니다. 잠시 후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미나가 푸통위안이 묵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곧장 2층 201호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푸통위안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에 들어온 미나가 먼저 옷을 벗고 씻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죠. 미나와 뜨거운 밤을 기대한 푸통위안이 미나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미나가 푸통위안을 침대 밖으로 밀어내며 관계를 거부하죠. 바닥으로 떨어진 푸통위안은 약속과 다르지 않냐며 화를 내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푸통위안은 대신 지불한 돈의 반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미나는 이를 거절하죠. 이에 푸통위안이 강제로 미나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자 미나는 저항했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흥분한 푸통위안은 미나의 목을 조르고 미나는 숨을 거둡니다. 이후 미나를 어떻게 처리했죠? 그런데 왜 심장과 가슴 보형물을 꺼낸 거예요? 当时怎么说呢，也没有说是特别的想什么，就是说是经常看那些电视剧啊或者电影里面的片段，就是恶作剧吧，就是看看到底什么样，就这个想法。 미나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当时不知道，只是说后来你们说他变性，我才知道。 미나를 살해하고 푸통위안은 방과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죠. 몇 시간 후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푸통위안은 인터넷으로 중국 윈난성 쿤민행 동방항공 MU742편을 구매합니다. 낮 3시 55분에 태국에서 출발해 저녁 7시 25분에 중국 쿤밍에 도착 예정이었죠. 아침 7시 45분. 푸통위안이 아파트를 나섭니다. 가방을 메고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말이죠. 그는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건넙니다. 하지만 푸통위안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본 택시기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차에 태우지 않죠. 아침 7시 55분. 택시를 잡는데 실패한 푸통위안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아침 9시 무렵. 공항버스를 타고 푸통위안이 공항에 도착하죠. 공항에 도착한 푸통위안은 대합실에 앉아 비행기 시간을 기다립니다. 낮 1시 55분경 2시간 후면 푸통위안은 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검색대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공개 수배 중인 그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죠. 푸통위안은 그 자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미나의 가족은 스님을 모시고 미나가 세상을 떠난 곳, 즉 아파트 201호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후 미나의 아버지는 미나의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가죠. 이날 마을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나의 어머니가 말하죠. 전에 유명한 스님이 제가 60세가 되는 해에 소중한 걸 잃게 될 거라고 했는데 운명은 바꿀 수가 없나 봅니다. 관리인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때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푸통위안이 숙소로 묵었던 아파트의 관리인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틱톡에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 바로 푸통위안과 앱을 통해 만났다가 거절당한 리타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자신을 도왔다며 만약 그가 자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몰랐을 거라고 하죠. 푸통위안은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경찰이 푸통위안의 가방에서 찾은 미나의 휴대전화와 CCTV 영상 증거 등을 제시하자 입장을 바꿔 미나의 공격을 방어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증거와 미나의 몸에서 확인된 법의학적 증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부통위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죠.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부통위원은 둘이 다투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고 말을 바꿉니다. 미나가 관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돈을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홧김에 죽였어요. 부통위원은 미나를 만나기 2시간 전 밤 9시경 숙소 인근 마트에서 가위와 대형 비닐 등을 구매했습니다. 부통위원은 그냥 생활에 필요해 산 것들이라고 둘러댔지만 여행을 온 그가 늦은 밤 느닷없이 왜 가위와 대형 비닐봉지 등이 필요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는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화장실과 방을 청소하고 몇 시간 후 곧장 비행기표를 사서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은 CCTV와 물품 구매 내역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부통위원이 범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생각과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은 무비자로 30일 동안 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통위원은 DTB 비자를 발급받고 태국에 왔습니다. DTB 비자는 입국 시 180일 체류가 가능하며 한 번 더 18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태국에 왔다면 굳이 체류 기간이 긴 비자를 발급받고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사지 않은 점도 이상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부통위원의 말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죠. 부통위원의 범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었는데 심장을 미나의 어깨에 올려놓는가 하면 보형물을 꺼냈다 다시 넣었다 하기도 하는 등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부통위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심장은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왼쪽 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매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부통위원이 아파트를 나설 때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방 안에 폐가 있었을 거로 추측하죠. 태국 암시장에서 폐는 약 900만 밭에 거래되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죠. 하지만 경찰은 부통위원의 가방에는 생수 2통과 옷 몇 벌, 미나의 휴대전화만이 들어있었다며 사람들의 의혹을 일축해버립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이후 진행되는 정밀 부검을 통해 더 자세한 경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선 부통위원이 먹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들도 있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부통위원과 미나가 함께 방에 들어간 시간과 범죄 추정 시간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부통위원의 범행 동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더 지나야 좀 더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국 경찰은 부통위원을 고의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중국인 범죄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태국인들은 외국인 관리와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통위원이 태국에 온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주장대로 정말 우발적 범행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생각대로 계획 범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